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막말로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일하는 국회,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오늘 아침에 내놓은 반응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국가 정체성 부정, 헌법 파괴, 낡아빠진 사회주의 경제 심취, 무너진 한미동맹, 남 탓하는 대통령, 그리고 분열 정치의 주범. 쏟아낼 만큼 쏟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만 놓고 보면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여전히 출구를 모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토론해 보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전국 버스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정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에 2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버스 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형식의 해법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협상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지역 버스 노조 사이에 개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비해서 정부는 비상수속 대책을 마련합니다. 내일 서민의 발이 멈출지는 밤늦게까지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서 중국도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고 우리 증시도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미중 무역 분쟁 소식 알아봅니다.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는 아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출근길 반응입니다. 문 총장은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미룬 채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법무부와 검찰의 이견 표출은 납득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버닝썬 사건의 출발은 가수 승리를 둘러싼 의혹이었습니다. 성매매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집단 폭행을 피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진 중학생 기억하시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최대 7년까지 전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극심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를 놓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버스 노조가 내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스업계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대구는 타결이 됐다고 들었고요. 서울,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은 여전히 난항이더군요. 막판 협의도 지역별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서울시 버스노조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협상을 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노사 각각 교섭위원 4명과 실무자 4명이 참석합니다. 노조는 오늘 밤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회사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전체 65개사 가운데 61개사로 버스 대수는 7,400대입니다. 경기도 역시 버스업체 노조와 사측이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를 오늘 밤 10시쯤 열 예정입니다. 파업 대상 버스는 589대로 양주와 용인, 과천, 안양 등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광역버스들입니다. 부산버스노조도 오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쟁의행위 연장 없이 내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평상시 운송 능력의 63% 수준으로 떨어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대구 시내버스 노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합의하고 내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자동차 노래는 각 지역마다 노사교섭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자동차 노련 별도의 지침 없이 각 지역버스 노조가
조정 상황에 따라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청장들을 만나고 있다던데요. 어떤 대책을 논의하는 겁니까?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금 전부터 지방노동청장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노선버스 업종의 주 52시간제 안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가 오늘 중으로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필요한 지역에서는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협상을 통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임금 협약 만료가 다음 달 말인 경기도 시내버스, 경북, 전북 등은 상당수가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아서 노동시간이 길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노사,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500인 이상 노선버스의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돼 지원 금액이 기존 1인당 최대 480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점을 잘 설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 철회를 호소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잘못된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게 됐다고 비판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각 정당들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 버스 노조가 파업만큼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발표한 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해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오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버스 파업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무리한 주 52시간 도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 52시간 도입 이후 1년 반을 허송세월하다가 인제 와서 준공영제 도입을 하겠다고 한다며 1조 3천억 원을 들여 버스기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버스 요금 인상과 세금 메우기로 땜질 수습에만 급급하다며 국민의 부담을 떠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는 게 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도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각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은 민생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하면서도 한국당이 요구하는 교섭단체 3개 정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반드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 달라고 한국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입법 절차를 되돌릴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 주십시오. 네, 또 이원웅 원내 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 주체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3당 참여 여부는 당이 아닌 청와대에서 결정할 몫이라면서도 한국당이 추경과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확답을 있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3당 여야정 협의체를 청와대에 건의해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재해재난 예산은 거의 없다면서 추경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이 꼬이게 된 데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국회를 시작하기 어렵다면서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지정철회와 사과를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전국이 꼬이게 된 것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 있는 그런 조치가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직접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전국을 풀려는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와 만나는 여야정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순리대로 풀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옹졸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규모 버스 파업이 예고되면서 책임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다. 노조와 정부는 물론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지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Y에서 따져봤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에 따르면 공동투쟁, 즉 쟁의조정 신청을 한 버스 노조는 229곳입니다. 이 가운데 76.9%는 지자체가 수익을 배분하는 준공영제로 사실상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역시 대부분 1일 2교대나 격일제여서 근무 시간은 평균 주 52시간 안팎입니다. 정부가 버스 파업의 원인을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근거입니다.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주말 근무키면 주 52시간 넘을 때가 많고 초과 근무 수당은 아예 못 받게 돼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따른다는 겁니다. 한 5, 60만 원? 52시간 근무하면서 그러면서 적어준 거야 저게. 그거 아니면은 세금 빼고도 한 270, 80 되거든. 복지 향상, 정년 연장 등 쟁점이 많아서 덮어놓고 주 52시간 때문이라는 것은 무리지만 아예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 역시 편의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양쪽으로 김현미 장관은 한 달 안에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청와대와 여당이 버스 파업을 관료 탓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단서는 지난해 12월에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노조 사업자 대표는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노력하자며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합의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버스 요금 인상과 국고 지원. 그러나 요금 인상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머뭇거리면서 국고 지원은 예산을 틀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합의문은 종잇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교통회계에 버스 계산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을 해달라. 근데 이제 그거는 기재부가 아주 건강히 이제 반대를 하니까. 청와대와 여당이 조정 역할에 실패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보수적인 행정은 버스 파업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마을버스까지 포함하면 전국 노선버스는 5만여 대, 버스기사만 9만여 명, 매출은 연간 9조 원에 이릅니다.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지만 적자는 갈수록 불어나 2,500억 원이 넘습니다.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폭과 시기의 문제일 뿐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은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을 10년 사이 최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딴 무력 시위에도 식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지만 과거에도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은 유지되어 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무상 지원은 정부가 필요한 물품, 주로 식량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과 민간단체나 국제기구에 자금을 지급해서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포괄합니다. 차관은 식량을 현물로 지급하고 추후에 대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대북 지원은 1995년에 시작됐습니다. 북한 수해를 계기로 쌀 15만 톤, 1,854억 원어치를 정부가 직접 지원했습니다. 이후 1997년까지 국제기구 등을 통한 간접 지원까지 합하면 모두 2,118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여파로 지원이 줄었다가 북한 태풍 피해를 계기로 대규모 식량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된 뒤에는 노무현 정부까지 대북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참여정부 때 대북 지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해 3천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차관을 제외하면 한 해 평균 1,600억 원 정도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가 급격히 축소됩니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다 합쳐도 1,024억 원에 그쳤습니다. 2010년 수해를 입은 북한에 183억 원 정도의 쌀 5천 톤을 지원한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직접 지원이었고 이후로 정부 직접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줄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기 전까지 약 400억 원의 규모가 지원됐습니다.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었고 정부의 직접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에 따라 남북 상황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4차 핵실험 전까지만 해도 대북 지원이 20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는 2017년 9월 800만 달러, 90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을 의결했지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방식의 대북 지원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제기구를 통한다면 4년 만에,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된다면 2010년 이후 처음이 됩니다. 가수 승리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승리 씨에 대한 구속심사,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따지는 겁니까? 네, 승리는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출석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이른바 성접대와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성매매 알선 의혹을 살펴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2차례, 그리고 2017년 필리핀 원정 생일 파티 때 1차례를 비롯해 모두 4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실체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여전히 성접대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승리는 또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스스로 성매수를 한 혐의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도 모두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각각 2억 6천만 원씩 모두 5억 3천만 원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대표도 오늘 승리와 함께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신문을 마친 승리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이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준비 중이던 기자간담회는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의 보완책 제안이 충분치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온 문 총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고언이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그런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간담회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돌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저희들이 기자단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돌발적인 상황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사살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앞으로 출범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에서 나온 5.18 관련 주장과 증언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뒤 조사가 시작돼야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준비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를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사위가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전에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5.18 주간에 돌입하지만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출범은커녕 위원 구성도 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기념식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18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대화합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보았을 때 진지한 의미에서 진정으로 자유한국당이 5.18에 대한 역사적 승인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여야는 조사위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포인트 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져 왔습니다. 한국당은 이 국회 공전의 책임이 모두 민주당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국회 열자니까 뭐 했습니까? 지난달에. 패스트 트랙이라고 국민 밥그릇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 밥그릇 생각하는, 본인들 정권 연장하는 패스트 트랙을 강행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5.18 망언 추가 징계와 이종명 의원 제명안 처리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만 5.18 기념식 때 광주에 가는 것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얻어맞기용이란 지적에 대해선 즉각 반박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말씀입니다. 광주 시민들 소중한 분들이고 또 다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5.18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진상규명 작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으면서 5월의 상흔이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하지 말라고 중국에 경고한 직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확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한동안 말로만 미국에 대응해왔던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6월 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복 관세 대상은 모두 5,100여 개 품목입니다. 2,490개 품목은 25%, 1,070개는 20%, 970개는 10%의 관세가 부과되며 나머지 품목의 관세율은 5%입니다. 이번 보복 관세의 대상은 지난해 무역 갈등이 불거진 뒤 미국이 2천억 달러의 중국산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자 중국이 관세를 올렸던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양국 이익을 훼손함에 따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광풍과 소나기가 바다와 같은 중국 경제를 뒤집지 못한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난해 연설을 인용하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中方早就看清美方加征关税实际上是一种自残式的战略豪赌. 중국은 수차례 협상을 통한 상당한 의견 접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제화 요구는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무역 담판이 열리는 도중인 지난 10일 2천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또 추가로 3천억 달러에 대한 고율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무역 전쟁은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다소 시간을 두면서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에 부담을 느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줄곧 강경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매년 막대한 대미 흑자를 보고 있기에 협상 과정에서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여러 차례 협상 과정에서 성과도 없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연출되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무역談判 도중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자 중국 측 협상 대표는 결국 발끈했습니다. 我们认为呢，这些事儿都是重大的原则问题，所以任何国家都有重要的原则。我们在原则问题上呢，绝不能让步。 미국과 실무 협상에 총력을 다하되 보복 관세를 단행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신중국 창립 70주년을 맞아 애국주의 물결이 높아지면서 지도부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엄포에 밀려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 대해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 경제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흠집내기를 통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전 속에 다음 달 열리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불 보복 관세가 미국에 큰 타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추가 관세 인상을 압박카드로 내밀었습니다. 다음 달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최종談判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 보복 조치로 미국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강하고 이미 수백억 달러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We do much less business with China than they do with us. If you take a look at 100 billion versus 600 billion. 다음 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 확인하며 성과를 낙관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meeting, as you know, at the G20 in Japan, and that'll be, I think, probably a very fruitful meeting. 미중 협상이 95% 성사됐지만 중국이 거부해 2천억 달러 규모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고했던 3,25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nother $325 billion that we can do if we decide to do it.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생긴 미중 협상에서 관세 보복을 지렛대로 정상 간 막판談判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국 무역 접근법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며 미중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5대1이냐) (1대1이냐) 정치가 꽉 막힌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형식 문제로 진전이 없습니다. 출구가 막힌 상황에서 제1야당 지도부에서 연일 강하고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막말과 분열의 정치라며 작심하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판에 제1야당은 대통령이 남 탓을 한다며 더 각을 세웠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청와대가 어제 그 제안을 다시 했잖아요. 5대1 그러니까 5분들하고 같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한국당 1대1 회담 일정을 잡자. 공식 반대입니까 이것도? 왜냐하면 기존에 일단 뭐 여야정 상설 협의체 네. 이 부분도 작년 11월달에 만들어져 놓고 사실 거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 여야정 그 대표가 만나든 아니면 원내대표들이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을 주선하시는 목적이 예. 지금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네. 그거 이외에는 또 다음 어떤 회담이 담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막힌 정국을 뚫을 그 큰 진정성 있는 의도를 갖고 계시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당부터 만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여야정 합의체 5개 정당을 같이 만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당의 입장은 아니고. 예. 만약에 5개 정당분을 만나기 전에 그 이후에 날짜를 특정한다면 날짜를 특정해서 공표한다면 예. 그렇게 제안을 하신다면 한국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의 진정성 있는 조치 없이 뭐 떠넘기기식의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야 5당 대표랑 먼저 만나는 일정과 함께 이후에 1대1 회담 일정도 잡아달라. 뭐 만약 그렇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한국당에서도 것이다. 검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런 일종의 또 역제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공식 제안은 아닙니다만. 아마 당과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사실 이게 시작된 게 문재인 대통령이 2주년 연설에서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여야 대표들 간에 회담을 해보자 이렇게 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아니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뭐 국정 현안 전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좀 그럴 수 있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받아야죠. 그다음에 순서상 보면. 근데 다시 또 이제 1대1로 하자. 그럼 원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5자 회담하고 그다음에 1대1 할 수 있다 정도 갔으면 네. 이제 2번 정도 양보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혼자만 하게 해달라. 그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정당들은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 청와대 입장에서 당연히 그럼 다른 정당들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양당이 있는 구조에서는 당연히 이제 야당 대표 뭐 아니면은 더군다나 지금 예전처럼 대통령이 뭐 정당의 어떤 총재를 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좀 네. 분리돼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야 간의 1대1 영수회담 이걸 고집하는 건 좀 과거의 틀이다. 현재 체계는 안 맞다. 다당제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여당 대표를 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정도 양보를 했으면 2번 정도 양보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속보 한 가지가 들어와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지역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다행히 타결됐다고 합니다. 대구에 이어서 인천도 협상 타결이 돼서 인천 지역의 내일 파업 우려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부산, 서울, 경기 등 규모가 큰 지역의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오늘 오후 이후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5대1 그러니까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1대1로 하자라는 것도 일정이 확정이 안 되면 검토해 볼 여지는 없고 또 일정이 확정이 된다면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예, 전제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국당에서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게 1대1 지금 한국당이 그냥 단순히 5그 대표분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의석수로 따지자면 300분의 124명을 갖고 있는 이것은 이제 대의기관이라는 또 의미까지 부여한다면 그런 비율의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런 대표가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회 운영에 있어서 법안 통과나 이런 데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화의 방법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 대화의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대화의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지금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못 주실 이유가 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걸 못 주신다는 것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원하는 1대1 대화, 일단 당신하고 격이 안 맞아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당신이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내가 1대1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향후에 어떤 플러스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안 돼.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든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강력한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치 국면이 강했던 상대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화 테이블을 끌어내서 그다음에 설득을 한 다음에 원활하게 협의체 내든지 대표끼리의 어떤 회담이든지 이것을 정상의 범주로 올려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걸 가동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 당 생각인 겁니다. 예, 반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한국당이 스스로 배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배제시킨 게 아니라 배제를 뭐 했다 스스로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 논의 많이 해왔습니다만 결국 핵심적인 게 선거제인데 선거제 때 합의했다가 어찌 보면 논의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스스로 딸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이 예야정 협의체도 보면 작년에 합의 사항이 있어요. 5당끼리 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어요. 그 당시도 뭐 한국당 원내대표 참석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물론 이제 정당 대표하고 이제 원내대표 모임은 뭐 별개입니다 합니다만 이제 와서 그러면 3당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머지 2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의서에 들어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든 나경원 대표든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신뢰와 이런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건데 그런 부분 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심정을 가장 정확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1대1 영수회담 이래서 이제 내가 야당의 뭐 대표로서 뭐 차기에 이제 대권 주자로 나가는 어떤 그런 상징성 이런 거를 좀 하시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걸 위해서 회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오자 만나고 그다음에 다시 또 1대1로 만나면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형식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 그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논의하자고 했을 때 현안을 넓히자라고 한국당이 제안했잖아요. 네. 그때 1대1 회담 제안을 하지 그랬어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만 갖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각 당 대표 모든 분들을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 모든 분들을 모으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라는 이런 명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대통령께서 어떤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 플러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말씀 올렸던 것이고요. 형식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전제되어 있던 것이죠. 1대1 회담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분과 대통령과 이렇게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의제나 거기서 논의될 수 있는 이 범위가 줄어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작년 11월 달에 여야정 합의체가 출범을 했지만 그대로 출범할 때 그 합의하신 그 5분들 모시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달라졌거든요. 패스트트랙이 이런 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300분의 124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124가 5분의 1로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그런 걸 저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수정해서 이번에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야정 상설협의체 같은 경우에 소수 정당이 양해를 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일단 이제 작년에 합의할 때 5당 간에 합의를 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정의당이나 민평당이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1대1 회담이 전제되어 있다는데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5당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회담을 얘기할 때 당연히 그러면 그전과 바뀐다 그러면 1대1로 하겠습니다를 먼저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전제되기 때문에 얘기 안 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혼자만 아는 거죠. 얘기한 사람밖에.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패스트트랙 후에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대통령하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또 지금 국회 이 패스트트랙이 민주당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당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평화당이라든지 정의당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럼 대통령이 뭘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패스트트랙 문제 가지고 청와대 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얘기죠. 지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제 5당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정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게 거대 정당의 횡포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고려하려고 해도 정의당이 틀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 정당 협의체 횡포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횡포를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대화는 사실 의제 논의나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좀 옳지 않다라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정 협의체 작년 11월 달에 발족된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질 않았어요. 저희는 사실 내심 기대할 수도 있었죠. 뭐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대통령께서 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안을 지금 저희로서는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다라고 그것이
전국 경색의 원인이다라고 저는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여야당 협의체를 이번에 북한의 어떤 쌀 문제 때문에 다시 대통령께서 설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소집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일단 막힌 전국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이런 의제를 갖고 만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네. 자, 뭐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게 뭐 특정 당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당이 지금 얽혀 있어서 이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도 당사자들이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피로감이 높은 지금 논쟁이 오고 가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이 이슈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좀 주제를 돌려보죠.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해서 뭐 타 종교를 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이제 언론을 좀 보니까 언론 한 장면에는 이제 이렇게 공손히 손을 모으고 계시고 합장하지 않은 장면이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당의 관계자께 확인을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화가 안 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아마도 합장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합장을 만약에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건 어떤 개인의 종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합장하지 않은 그 어떤 의식의 문제 갖고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각 종교단체 대표자분께서 상호 방문할 당시에 과연 그 해당 종교의 의식을 취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 갖고 해당 상대방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저희가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다 이 지금 공손히 손 모은 부분만 갖고도 예를 다 갖추신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그렇게 예단해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너무 섣부르고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 입장이 있나요? 아니 뭐 입장을 공식으로 내긴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이 사실은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반 정치인들이 가면 기독교 있는 분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그 어떤 거기 어떤 종교를 내가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뜻도 하는데, 뭐가 떠오르냐면 예전에 이제 총리 시절에 5.18 기념식 갔을 때도요. 인물리한 행진곡 안 부르시더라고요. 입 꼭 다물고 있고, 그다음에 손도 이게 태극기 흔드는 것도 안 흔드시더라고요. 다른 그러니까 한국당 분들은 하시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행사에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왜 갔을까? 법요식에 그냥 간 겁니다. 그냥 어찌 보면 참석자 호명을 했는데도 앞에 나와서 안 한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저는 굳이 없다. 이건 뭐 정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뭔가 뭐 하시려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또 맞지 않는 게요. 지금 병역 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사회적으로 헌재에서 관련 처벌조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해서 좀 위헌 판결이 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이런 상황에서 종교적인 거 갖고 이렇게 상대당에 대한 대표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례라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이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 앞에 가서 해당 종교의 의식을 하지 않았다 해서 결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식적이라는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안 가시면 돼요. 안 가시면 사실은 가장 깔끔합니다. 근데 가서 그걸 안 할 거면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정치, 물론 이제 뭐 지금 양심의 자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뭐 정치에 나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일단 몸 국민을 대표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분이잖아요. 한 정당의 대표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행사에 가면 거기에 맞춰서 했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저는 정치적인 논쟁은 하기 싫은데 저는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자, 저희 진행팀에 그 송출 영상 12번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저희 영상을 보면은 합장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식 장면은 아닌데 이제 스님들을 만나는 장면 이런 데서 또 합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은 저희가 정확히 다 보여드리고요. 의식에서 합장하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있었던 점, 그리고 또 스님을 만나서 인사할 때 합장을 했던 점,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모로 지금 뭐 장외 투쟁,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황교안 대표가. 황 대표가 또 발언 때문에 논란을 일으킨 부분을 잠시 녹취 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우는 걸 공부하고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민변 변호사들이 잘 살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소송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우파 변호사들은 수임을 잘 못하는데. 왜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을 굳이 거론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7일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 발언보다요. 저도 사실은 민변 한 15년이 소속해 있는데 민변 변호사들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돈 못 벌어요. 예, 대부분 저도 뭐 한 13년 된 차 지금도 타고 다니는데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의 그 평소에 뭐 민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의식이 난 드러났다고 봐요. 본인도 공무원 했고 임종석 실장도 어찌 보면 공무원 한 거거든요. 국회의원 2번 했고 부시장 했고 서울시 부시장 했죠. 본인도 딱 나와가지고 어찌 보면 공무원 생활만 하다가 나와서 17개월 만에 16억을 받았는데 그거 버는 건 아주 정상적인 것이고 지금 어찌 보면 민변 그동안 제가 있었지만 저도 사실은 모로 변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을 특정해서 제가 보기에 뭐 돈 벌어본 적도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어찌 보면 이게 그 공안검사다운 생각이라고 봐요.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되게 좁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을 현재도 여과 없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의 가진 분이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비판이 예상될 법도 한데 이게 굳이 뭔가 논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전략 차원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어떤 개인을 거명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런 오해 소지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해서만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진보 진영이나 좌파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기존의 우파나 산업화 세력이 일으켰던 고도 성장을 통한 그 과실, 분배 배분 측면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 정책 입안도 그렇고 그에 반해서 한국당이 주축이 된 이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성장 잠재력 유지와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경제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왜 그 민변 얘기를 왜 꺼냈는지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것들이 당의 어떤 전반적인 당 운영에 혹시 당내에서 뭐 반발이 나온다든가 견제가 나온다든가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움직임 듣거나 보진 못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한테 진짜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딱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쨌든 법조인이고 변호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누구를 위해서 무료 변론이라든지 사회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 제가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18일 그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공식화돼 있는 건가요? 네, 일정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혹시 그 안에 그 과거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이종명 의원이 그 5.18 망언 관련해서 제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징계위에서 윤리위에서 의결이 됐을 뿐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의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당원에 따르면 현직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의총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당원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 국회의원 신분은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명 의원은 한국당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재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 징계 절차 완료를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당에서는 어쨌든 의원총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이런 그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일부 의견은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네.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돼야지만 윤리위원회 징계대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예. 과연 3분의 2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게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담보할 수 있는 지도부의 방침을 주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18 이전에 만약에 부결되면 그러면 그 후폭풍도 큰 것이고 이것이 마치 기존에 징계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했던 것들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무기명 투표로 인한 이제 제명 부결 상황이 왔을 때를 당이 더 우려한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요? 네. 이런 설명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약에 의원총회를 해서 부결되면 그대로 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절차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뭐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의원총회를 했어요. 네. 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뭐 당대표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다. 부결이 됐으니까 우리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하필이면 이제 5.18 앞두고 나서 지난번에 가겠다고 했고 어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가 보면 네. 오히려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부결시키더라도 그래도 가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한 거잖아요. 당대표로서. 네. 할 걸 안 하면서 그걸 염려한다.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불상사가 있었고요. 이번에 또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것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얘기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18일 광주에 가는 것은 일부러 얻어맞으려고 가는 것이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저도 유시민 그 예전 작가님께서 쓰신 책을 거의 다 읽어봤고, 예. 저도 한때는 팬이었고 했는데, 그래서 저런 말씀이 일부 짧게 이제 편집돼서 나왔다고 저는 믿고 싶고요. 네. 사실 저 말씀이 지역 감정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난번 광주 방문 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의 행위자분들은 광주 시민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물론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도 있겠지만 정당 관계자가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일부 그래요? 정당에.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단체 일부분이 그렇게 이제 어떤 과격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시민들의 행위라고 보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저분 입장이라면 혹시나 이렇게 미진한 뭐 징계 처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자라고 시민한테 어떤 계몽성 말씀을 주시는 게 맞지, 저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이 얻어맞으러 가겠습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이것이 지역 감정을 전제로 해서 또 고를 깊게 하려는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유시민 이사장 발언 들으셨죠? 네네. 네. 공감하십니까?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이야기 연장선을 말씀드리면 이제 절에 갈 때는 절의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예. 5.18을 간다 그러면 왜 가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뭐 5.18 망언자 징계 문제도 있지만 이제 특별법 제정 문제도 있고요. 진상규명위원회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가는 거는 그냥 행사장에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이유가 있어야죠. 가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5.18 단체들이 요구하는 분들. 그건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런 다음에 가야 당연히 환영을 받는 것이지 나는 무조건 갈 테니까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뜻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또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하고서 가는 게 맞는 것이죠.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어찌 보면 할 생각이 없다라고 스스로 뭐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게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부분은 5.18 특별법 제정 부분은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뭐 오욕하거나 모욕하는 거에 대한 처벌 부분. 합의했었어요. 네. 또 하나는 특별위원회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추천했는데 대통령께서 다시 보내셔서 그에 대한 지금 그 부분 특별법 임명과 관련된 부분은 각 그 당의 원내대표끼리 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로 그것만 개정하자고 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당대표 뭐 전단적인 어떤 전제적인 정당도 아니고요. 이게 당대표가 그걸 다 해결하지 않으면 오지 마라. 저는 이것도 광주 시민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 발언을 저희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발언 말미에 적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으니 등 돌리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라고 조장했다기보다는 그런 의도에 말리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는 읽혀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소위 말하지만 다 어떤 취지의 말씀을 다 해놓고 뒤에 그러나라고 해서 한 문장 넣는 거하고 다른 게 없고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또 말씀을 주시는 부분도 저는 전혀 저분의 평상시 언행에 비춰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의도를 본인이 어떻게 짐작을 하십니까? 그리고 진정성이 황교안 대표가 어떤 진정성 갖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광주 시민의 대다수는 그 진정성을 또 믿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근데 한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분은 사실 우리가 속칭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아니십니까? 그럼 보통 분들은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에 다소 또 동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따라서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다. 예. 더군다나 노무현 재단 대통령 재단 이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한 발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막말과 분열의 정치로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 대통령 발언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권을 비판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어쨌든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막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좌파 독재, 그 다음에 뭐 입법 쿠데타, 심지어 뭐 폭파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굉장히 심한 말을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무슨 사회주의 경제 정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전혀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아요. 지금 어제 뭐 말도 이제 모르고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막 던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 정세는 안 맞다.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험한 말들이 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 경고성 아니면 이런 정도 발언이지 뭐 야당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자제하시라 이 정도 의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당을 향한 말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느끼니까 네.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내지 보수 진영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네. 오늘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반응을 했어요. 뭐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분열 정치의 주범, 남 탓하는 대통령,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의 비판을 또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사실은 이런 분열의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네. 대통령께서 분열의 정치가 끝내고 싶다는 이런 진정 어린 마음이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네.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분열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네.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걸 듣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타당한 행위를 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받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익힐 수 있거든요. 따라서 국가 원수의 대통령 자격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회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추경의 5월 중 처리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추경 협조를 거듭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막말 타령에 도취되어 있는 만큼 민생은 멍들어갑니다. 추경과 관련해 민생 현장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막말 타령에 도취되어 있는 만큼 민생은 멍들어갑니다.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년 내내 과거 들추기, 역사 왜곡, 전임 정권 복수하기 등 지금 가장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내 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의 정치, 반목과 분열의 정치의 주범입니다. 내 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반목과 분열의 정치의 주범입니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국회를 나간 지 3주째입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소통 부족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내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당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잡혀져 있었던 당대표 회동까지 불참하면서 장외에서 자신들끼리의 새몰이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정작 국회 내의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당입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 스타일스, 서희건설. 괜찮았던 김 부장님 괜찮아져 왔잖아요.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전국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각 지자체와 지역버스 노조의 개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야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천의 시내버스 노사는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연기하고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이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여성은 공항 도착과 함께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1년 6개월에서 7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극심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선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상해치사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같은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숨진 중학생이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지옥 같은 순간을 겪었다며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 측은 집단 폭행과 사망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스스로 투신한 게 아니라 극심한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 숨졌다고 판단해 그 연관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모두에게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7년까지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인도 견디기 힘든 극심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끔찍한 범행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사회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단기 1년 6개월에서 장기 7년, 좀 생소하시죠? 소년범에는 이렇게 선고를 한다고 하는군요. 최소 1년 6개월 이상 복역을 해야 하고요. 또 정상 참작 등의 사유가 생기면 7년 전에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이게 단기, 장기 선고제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접대와 성매매 그리고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1시 반부터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승리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방한했을 때와 또 2017년 필리핀 원정 생일 파티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를 한 사실도 드러나 영장에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승리 씨는 또 유 전 대표와 함께 컨설팅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전 도심에서 조직폭력배가 폭행을 행사하고 함께 있던 일행은 피해자의 차를 부순 일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조직폭력배의 난동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이 차에 올라가더니 앞유리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뒷유리도 깨버립니다. 휴일 아침 아파트 단지 근처 식당가에서 발생한 난동은 조직폭력배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차 옆에 서 있는 강모 씨는 대전 지역 관리 대상 폭력 조직원. 앞서 이 남성은 인근 술집과 화장실 등에서 20대 남성 4명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술집에서 나온 일행이 피해자 차량을 부순 겁니다. 대전 도심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대전 주택가에서 두 폭력 조직 세력 다툼 과정에서 집단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그보다 앞선 2012년에는 폭력 조직원들이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우선 뭐 피해를 입을까 그렇잖아요. 신체상에. 그건 불안하죠, 굉장히. 사건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직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폭력 조직원 난동에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교사들은 힘들어하는 일들 가운데 학부모 민원이 비중이 크다고 하는군요. 학부모가 선생님들에게 악성 민원을 직접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나친 학부모 민원과 관계 유지가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각각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 정도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은 학생 생활 지도와 함께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교사들의 고충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원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원이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되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근무 시간에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업무용 전화는 2학기부터 시범 지급되며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3,000개 학급의 담임교사가 대상입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고 지원금도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교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지급해주는 책임보험에도 일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서울시 의회와 함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실질적인 공격을 주고받는 단계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종의 보복 성격입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중국이 결국 공언을 한 대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이 관세를 올리기로 한 미국산 수입품의 품목은 모두 5,100여 개나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산 수출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수입품의 관세가 상당 부분 많이 부과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2,490개 품목은 25%가 부과됐고 1,070개에는 20%, 또 970개에는 10%의 관세가 차등적으로 부과됐고 나머지 품목에는 5%가 부과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복 관세 부과 발표를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했는데 이 때문에 미국 증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중국도 포문을 연 셈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주권 침해 수준까지 와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국 투자 기업의 기술 이전 강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내법을 개정하라는 요구입니다. 중국은 이 부분을 당초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것을 문서화하라고 요구했고 중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고 결국 미국이 25% 관세 부과를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협상 내용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부에 반발이 일기 시작했고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홍콩의 한 언론은 중국의 단호해진 입장의 배경에는 시진핑 주석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미 관세를 25%로 올린 미국이 추가로 또 다른 관세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남은 중국산 수입품 모두 액수로는 3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25%의 높은 관세를 또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추가 관세 목록을 밤사이 발표했는데 휴대전화와 랩탑 그리고 태블릿 PC 등이 포함되어 있고 히토류와 의약품 같은 것은 제외했습니다. 미국은 남은 관세 카드를 가지고 중국의 자신들의 요구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이런 겁니다. 기술 이전 강요 행위나 지적재산권 도용 등을 국내법으로 금지시켜라. 그리고 이것을 미중 협상문에 명시하자는 겁니다. 합의문에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게 쐐기를 박아두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할 수 없습니다만 피해가 세계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걱정인데요. 이 확정 양상인 미중 무역 갈등 돌파구가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밤사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다음 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도 어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지만 부과 시점을 2주 정도 뒤인 다음 달 1일로 미뤄놨습니다. 중국은 또 문우신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급 협상 대표를 중국으로 초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국이 다시 협상을 재개해서 어느 정도 봉합을 할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 사이의 미타결 쟁점들이 워낙 구조적인 문제여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 봉사 전 해보셨어요? 예? 이 봉사를 전 해보셨어요? 새벽 4시야. 그리고 이제 마치 들어오는 시간에 가서 인사하고. 다 들어오는 시간에? 예. 나중에 어디로 모이나요? 다 들어오는 시간이라는 게? 그 처리장이 있습니다. 자원순환 처리장이라고 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도 하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옷 하나 좀 준비하세요. 예, 옷.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사도 불안하겠네. 이게 아마추어들 태워놓고서. 천천히 가주는 거 같네요. 빨리 가도 됩니다. 빨리 가도 됩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지금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네.
지금 여기 일하는 사람. 어디 공간에 네, 행정야원입니다. 근데 요 담당 구간 젊어 보여서. 예? 젊어 보여서. 예, 예.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를 놓고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버스업계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대구에 이어 인천시 버스노사도 오늘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인천은 조금 전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죠. 네, 인천시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임금 인상률 등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올해 임금을 8.1%, 내년에 7.7%, 2021년 4.27%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조합원 정년은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38만 원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3년 뒤에는 중간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울, 부산 등 각 지역별로 쟁의 조정 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서울시 버스 노사는 잠시 후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쟁의 조정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협상을 벌입니다. 노조는 오늘 밤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시내버스 전체 65개사 가운데 61개사 7,400대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사는 오늘 밤 10시쯤 파업 전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파업을 예고한 버스는 589대로 양주와 용인, 과천, 안양 등 14개 시군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들입니다. 부산버스노조도 오늘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쟁의행위 연장 없이 내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평상시 운송 능력의 63% 수준으로 떨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대구 지역 22개 업체는 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자동차 노련은 각 지역마다 노사 교섭 내용에 차이가 있어 자동차 노련에 별도 지침 없이 각 지역 버스 노조가 조정 상황에 따라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지방 고용노동청장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대책이 논의됐습니까?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 12시부터 열린 지방노동청장 회의에서 노선버스 업종의 주 52시간제 안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가 오늘 중으로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필요한 지역에서는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협상을 통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금 협약 만료가 다음 달 말인 경기도 시내버스, 경북, 전북 등은 상당수가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아서 노동시간이 길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노사, 자치단체, 중앙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500인 이상 노선버스의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돼 지원 금액이 기존 1인당 최대 480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 점을 잘 설명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잘못된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게 됐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초읽기에 들어간 버스 파업, 이와 관련한 여야의 반응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 버스 노조가 파업만큼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발표한 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청해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버스 파업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무리한 주 52시간 도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 52시간 도입 이후 1년 반을 허송세월하다가 인제 와서 준공영제 도입을 하겠다고 한다며 1조 3천억 원을 들여 버스기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버스 요금 인상과 세금 메우기로 땜질 수습에만 급급하다며 국민의 부담을 떠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카드로 한국당을 압박하면서도 한국당이 요구하는 교섭단체 3개 정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반드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 달라고 한국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입법 절차를 되돌릴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서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 주십시오. 네, 또 이원욱 원내 수석 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 주체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3담 참여 여부는 당이 아닌 청와대에서 결정할 몫이라면서도 한국당이 추경과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확답이 있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3당 여야정 협의체를 청와대에 건의해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재해 재난 예산은 거의 없다면서 추경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이 꼬이게 된 데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국회를 시작하기 어렵다며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지정 철회와 사과를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전국이 꼬이게 된 것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 있는 그런 조치가 먼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직접 주재한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전국을 풀려는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와 만나는 여야정 협의체가 돼야 한다면서 순리대로 풀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옹졸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전국 경색의 해법으로 여야정 협의체 그리고 5당 대표 회동을 계속 제안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방송사 특별대담에서 여야정 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을 공개 제안했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간 때로 대립하더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면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과 민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이 막힌 전국에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 대표들과 만남이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선 안보 현안, 대북 식량 지원을 포함해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민생 현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적했습니까? 네, 가장 급한 건 추경 예산안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재난 예방, 내수 진작 등을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을 하나씩 열거했는데요. 탄력근로제 개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야당도 요구했던 것인 만큼 빨리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법안,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도 거론이 됐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등 민생 법안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야당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 세력에 납치됐다가 프랑스 군에 구출된 40대 한국인 A씨가 귀국했습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 합동조사팀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사는 앞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10일 부르키나파소에서 구출된 A씨는 프랑스 군 병원에서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받고 어제 퇴원했고 귀국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남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온이 제법 올랐다고요? 네, 이렇게 반소매 차림을 사고 있어도 조금 덥다 싶은 그런 날씨인데요.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벌써 26.2도까지 올라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4도가량이나 높은데요. 낮 기온이 이렇게 껑충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옷차림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울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되는 밤 사이 중부 내륙 곳곳으로 또다시 농도가 짙어지겠고 내일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5도, 광주가 부산이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과 대구가 28도, 대전과 광주는 2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고온 현상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선글라스도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이틀 전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황부터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일단 국내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9.5% 정도 되는데요. 네. 이들이 낸 교통사고를 보면은 전체 사고에서 한 20%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에는 한 17% 정도였는데 작년에 18년 기준으로 보면 22.3%로 또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더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지 능력 자가 진단 1시간을 포함한 안전 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만 면허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조금 더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좀 더 자주 이렇게 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별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들을 좀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진 반납 제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한 300만 명이 넘는데요. 네. 최근 5년간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 수는 약 한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고작 한 1%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면허를 이제 뭐 자진해서 반납하는 그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주어지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뭐 일부 지자체에서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네. 자체 예산으로 뭐 한 번, 딱 한 번만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일시적인 혜택만 있고 예. 이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계속 가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부족하고 이게 홍보는 잘 돼 있습니까? 홍보도 이제 지자체별로 어떤 지자체는 조금 더 홍보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 네. 어떤 지자체는 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할 상황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홍보 체계와 이런 보상 체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납을 좀 유도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이요. 택시 운전기사 가운데도 고령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물론 예, 고령이기 예.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젊은 기사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고령 택시 기사분들은 어느 정도 계신지요? 그 전체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70대 이상 그 고령 택시 기사분들 숫자가 2만 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60대까지 포함 60대가 이제 8만 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64% 정도가 지금 60대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고령 택시 운전자 문제가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우리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택시라는 것이 네. 대중교통 개념이 강하고 그다음에 승객을 나르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그 택시 기사들의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상태를 좀 체크하고 그다음에 운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고령 택시 기사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는 건가요? 지금 뭐 현재는 이제 뭐 70대 이상에서부터 5년에서 면허증 유효 기간을 이제 좀 줄여가는 그런 제도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전문 이제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운전을 하는데 적합하다 안 하다를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맞는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허증을 계속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해외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외국 네.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고령 운전자의 대책이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고령 운전자를 무조건 운전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신체적으로 과연 운전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그 체크 시스템은 굉장히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전을 무조건 못하게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을 못하게 한다. 근데 연령별로 사람마다 워낙 신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나이로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전 세계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더 자주 의사의 체크업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운전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판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범 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와 PD들이 익명으로 카톡방에 모여서 불법 촬영문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현직 언론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 사건, 사회부 이종구 사건 데스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언론인들의 오픈 채팅방. 네, 이게 어떤 대화방입니까? 문제가 된 곳은 이제 카톡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 대화방인데요. 여기에 그 기자와 PD 등 현직 언론인 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인지 참여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하기 때문에 200여 명의 참여자 숫자는 알아도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성과 관련된 영상물이 공유가 되거나 언급이 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뭐 가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매체들인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이 블라인드 어플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는 가입을 하는데 가입 절차가 자기의 소속사 이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가입을 하려고 저희 회사 이메일을 보내면 운영자 측에서는 제가 YTN 기자인 건 알겠죠. 하지만 다른 참여자들은 모릅니다. 그 모르지만 블라인드 어플 자체에는 제가 YTN 기자라는 걸 알 수는 있거든요. 그 닉네임 밑에 뭐 YTN이나 다른 회사 이름이 소속이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이제 기자인 신분이 확인한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블라인드에서 하지 말고 카톡 오픈 대화방에서 우리 또 다른 정보를 공유를 하자. 이래서 링크를 걸어서 그곳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먼저 블라인드 앱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카카오톡으로 옮겨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은 문학방이다 해갖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따로 대화방을 만들자.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의 너무 많은 참여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숫자를 줄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만들자 해서 옮겨간 곳이 이제 카톡의 익명 대화방이죠. 그러면 200명이라는 게 카톡으로 옮겨온 그 문학방이라는 곳이 200명입니까? 아니면 블라인드 앱에 문학방으로 간 곳이 200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는 블라인드 앱이 아니라 이 문학방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게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성매매 후일담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성매매 업소를 가고 싶은데 어느 곳에 갈지 좀 추천을 해달라거나 이런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버젓이 공유를 했고 의견을 주고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불법 촬영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누구다, 어떤 행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차 가해를 버젓이 그렇게 기자들이 언론인 신분을 앞서서 했죠. 아니 문학방인데 왜 거기서 그런 걸 해요? 이름만 좀 거창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올린 그 불법 자료라는 것들이 기자 또는 PD, 그러니까 현직 언론인이라서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기자들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좀 접근성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기자라고 특별히 그런 거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오픈 단체방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특별히 기자나 PD, 언론인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했던 아니면 내밀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참가자들의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뭐 공유만 하자고 그랬지 실제로 공유한 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죄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닝썬 동영상, 김학의 동영상 이런 것들은 뭐 YTN도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혹시 뭐 올려서 공유되게 했다거나 그런 걸 의심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버닝썬 동영상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것은 이제 기자들이 어디 특별히 받을 수 있는 출처는 없습니다. 사법당국이 가지고 있는데 사법당국이 언론사에 제공해 줄 리는 만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인터넷을 통해서 유출은 되지만 그것이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김학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YTN만 지금 언론기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실제로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번 그 카톡방에서도 이런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공유를 해보자 이런 요청이 왔지만 실제로 올라온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비밀 카톡방 내용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뭔가요? 네,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지난달 15일 날 트위터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기자들의 익명 단톡방이 있고 수준 낮은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다.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15일 날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일부 미디어 비평지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비밀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 현행법 위반은 아닌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불법 촬영물이 유통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지난번에 이제 버닝썬 사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유포를 하거나 촬영물을 올리거나 독촉을 하는 거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말로써 네. 좀 올려봐라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처벌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경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네. 뭐 어떤 수사의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지난 10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에서 이제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사를 벌이던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혐의가 불법 촬영물 유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그리고 성매매 처벌법 위반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익명입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경찰이 두 가지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즉 그 참여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되면 카톡에 그 서버가 있는 카카오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버에 보존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를 했더라도 이미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그 단체 대화방들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할 때 제공한 자료는 캡처본인데 경찰한테 필요한 건 캡처본이 아니라 휴대전화 원본이나 아니면 서버의 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확보를 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 자, 일단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죠. 2013년, 2014년 이렇게 두 번 김학의 전 차관이 수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때는 한 차례 소환을 받았고 두 번째는 소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도 없었고 그래서 논란이 불거지고 세간의 어떤 의혹이 불거지는 수준에 비해서는 영장 청구는 아주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 어렵게 근데 그것도 어렵게 청구가 된 거죠. 네. 2013년 한 번 소환했던 것도 비공개 소환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 앞서서 이제 김학의 사건 저희가 보도하면서 계속 성범죄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한 걸 보면은 뇌물 혐의만 적시가 돼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입증이 쉽지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동영상은 2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강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매우 중요한데요. 2017년 12월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전에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이던 것이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영상 1개는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끝났고요. 나머지 1개만 개정 이후이기 때문에 15년의 공소시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2개의 동영상을 모두 갖고 있더라도 하나는 입증을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강간이 일단 성립이 돼야 이 늘어난 공소시효가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그 성폭행을 했거나 뭐 약물 등을 사용했거나 그것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시점이 분명히 특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특수강간이 성립이 된다면 시점을 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범죄가 특정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 YTN이 보도한 그 동영상은 그 공소시효 15년에 해당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특별수사단에서 그 특정 시점을 적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그 시점을 듣고서는 오히려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시점을 특정한 것이 오히려 수사에 지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가 중요한데요. 공소시효가 있고 피해자를 특정을 해야 되고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 문제는 설명을 드렸고요. 피해자도 지금 특정이 2명이 됐었다가 1명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분도 자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특정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고요. 강제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강제성도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면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 강제성을 가해자가 할 리는 없고 그건 윤중천이 해야 되는데 김학의는 계속 윤중천은 모르는 사람이다 하다 보니까 이 수사가 3가지 요인이 되게 중요한데 이 모두가 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더라도 영상에서는 강제성이 안 보인다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참. 그래서
영장에는 뇌물 것만 이렇게 주르륵 적시가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작전은 그래서 뇌물 혐의부터 입증을 하면서 예. 올가매면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파헤치려고 하는데 네. 지금 특수강간은 일단은 걸림돌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뇌물만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1,000만 원 정도의 그림을 받았고 검사장 승진 인사비로 500만 원을 받았고 또 골프 접대도 했고요. 가장 액수가 큰 거는 윤중천이 성관계 여성에게 받을 1억 원이 있는데 김학의가 중간에 나서서 이 포기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다 합쳤더니 1억 원이 넘는다. 1억 원이 넘는 건 중요한 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을 하려면 1억 원이 넘어야 되고요. 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1억을 넘는 게 중요한데 검찰이 그래서 1억 원 포기 유도한 것까지 합쳐서 혐의에 네. 적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뇌물 혐의들은 그 윤중천 씨에게서 받은 것만 적시돼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뇌물도 있다고요. 윤중천 씨에게 받은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사업가에게 받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걸 다 합친 게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요. 네. 다른 사업가에게서는 3천만 원 상당 네네. 받았다고 네.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이제 포함해서 3천만 원 이상 받았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뇌물 혐의 포착이고 그걸 합쳐서 어쨌든 1억이랑 1억 6천이랑 1억 9천이랑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1억이 넘느냐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액수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여성이 줘야 될 돈을 안 주게 해줬다. 네.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받을 돈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게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라고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 노중면 앵커한테 받을 돈을 박상현 앵커가 말리면 이것이 과연 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연 그 청탁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강압을 했는가 이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가도 있고 강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김학의는 계속 윤중천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 자체, 그러니까 윤중천과 김학의가 알고 있는지부터 입증을 해야지 특수강간도 뇌물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지금 작전은 윤중천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돈 1억을 줄 돈이 있었는데 그 김학의 씨가 이른바 힘을 써서 윤중천 씨가 돈을 못 받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김학의 씨하고 그 여성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그 윤중천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고민을 토로하고 그래서 장신이 나서서 나 좀 1억을 안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KT 채용 비리에서도 알겠지만 청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강압을 했다는 거에 대한 입증이 확실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네. 법조계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예. 이런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게 그 뇌물 공소시효가 액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뇌물을 준 사람별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포괄일죄라고 있습니다. 포괄을 한다는 건 이제 합친다는 거고 일죄라는 건 하나의 죄로 합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합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2006년에 준 사건도 있고 2009년에 준 사건도 있고 2012년에 준 사건도 있을 텐데 예. 그렇다면 이걸 다 합쳐갖고 한 사건의 흐름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2년에 준 사건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사건의 흐름으로 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2006년도 같은 혐의로 묶어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포괄일죄의 그 개념이고 네. 이것을 지금 검찰에서는 적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준 뇌물을 기점으로 그렇습니다. 시효를 잡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시효는 좀 이게 성립이 된다면 시효는 그렇죠. 넉넉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뇌물죄는 그러니까 공소시효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증이 문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사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